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충청도에 살고 있고 평소 사연 듣는 걸 엄청 좋아하는 채널의 팬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켜고 채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것만 틀어놓고 있네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라디오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항상 라디오 소리가 동네에 여기저기 울리곤 했었습니다. 뚝길을 걸어가면 거기서 낚시를 하는 아저씨도 라디오를 켜놓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낚시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주변을 조용하게 해두잖아요. 근데 고기가 잡히던 말던 그냥 신나게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저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동네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옆집, 앞집, 뒷집 전부 다 알고 지내고 인사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제가 빌라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웃집과 얼굴 한번 마주보고 인사를 못한 사이네요. 사실 얼마 전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하면서 저희 동 전체에 떡을 돌렸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문 앞에 걸어두고 작은 메모를 써뒀었죠. 저희 빌라가 총 4층이고 한 층에 두 집이 있거든요. 꿀떡 몇 개랑 시루떡 작게 해서 문 앞에 걸어놨는데 세상에 총 8개의 집에 떡을 돌렸는데 3개는 사양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한 개는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아이고 세상이 각박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정두지 않고 그냥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죠. 제가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솔직한 말로 좀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아봤자 사람들 입방아에 여기저기 오르기만 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서 이상한 괴소문을 내니까 한 동네에 정붙이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맞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들도 자기 가족이 우선이니 아이가 있는 친구들끼리 저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고 제가 그 사이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말도 재밌게 못하는 편이고 학창시절부터 주변에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친한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두고 있던 수준이라 성격이 내성적인 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니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걸 바로 알게 해주더군요. 학창시절에는 오히려 좀 서로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처음 취직을 한 회사가 유통회사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 여직원이 6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 언니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나이가 어려서 그 언니를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던 날 그 언니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너 우리 개모임 가입할래? 한 달에 회비 5,000원. 그냥 퇴근하고 같이 술 마시는 모임이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개모임이요? 근데 전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냥 구경만 가도 돼요? 하고 물었더니 그럼 더 좋지. 어쨌든 돈은 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한 지 일주일쯤 지났나? 여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자면서 저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갔고 그날 정말 볼 꼴 못 볼 꼴 많이 봤습니다. 우선 술을 못 먹는 제게 엄청나게 술을 강요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 잔심부름을 엄청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남자 직원들 커피만 타던 언니들이 술집에서는 줄담배를 피웠고 저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저를 따라 데리고 가서는 야, 저기 우리 옆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애들 있잖아. 거기 가서 우리랑 같이 술 먹자고 좀 얘기해봐. 너 지금 약간 취했지? 할 수 있겠지? 하면서 헌팅까지 시키더라고요. 결국 저는 언니들의 등 떠밀림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처음으로 헌팅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해서 공순이가 아닌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커피 심부름을 하고 언니들 생리대 심부름을 하고 술집에 와서 헌팅을 하고 회사 회식을 가면 남자 상사들 술이나 따라주면서 분위기나 맞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취직이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또래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저희 부모님의 자랑 중에 하나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사무실에는 남직원들이 많았고 여성들은 현장직, 즉 공순이들이 많았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저희 반에 저 포함해서 5명 정도만 사무직에 취직을 했고 나머지는 다 현장으로 갔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곳에서 계속 버티며 승진을 했고 위에 언니들이 전부 일을 관두고 제가 왕고참이 됐습니다. 그때 다짐했죠. 절대 내 밑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똑같은 짓은 하지 말자. 회사 일은 회사에서만 하고 사적인 심부름은 절대 시키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신입들이 들어오면서 저는 조금씩 여직원들의 처우를 바꿔나갔습니다. 개모임 같은 건 제가 제일 고참이 된 후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고 커피 심부름이야 어쩔 수 없이 남상사들이 시키니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담배 심부름이나 사적인 심부름 같은 건 직접 하시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한 번은 저희 회사에 오래 일한 과장님이 미스 김, 미안한데 나 2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그 담배 하나만 사서 책상에 놔줘. 내가 이따가 돈 줄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사실 그 상사는 담뱃값을 준다고 하면서도 일하는 5년 동안 제게 담뱃값을 준 적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시키는 담배 심부름을 혼자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데 저희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이 저를 쓱 쳐다보더니 저 과장님,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는 사람 과장님밖에 없더라고요. 담배는 지금은 꼭 피우셔야 되는 거 아니면 이따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5년이나 일했지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 남직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시선이 가게 됐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제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사내에서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1살 어려서 막 제대를 하고 입사를 했는데 저를 많이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사귄 지 1달쯤 됐나 그 사람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많이 서툴지? 사실 나 연애가 처음이라 그래. 네가 좀 많이 도와줘.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연애가 처음이라고? 너 지금 25인데? 대체 그동안 뭐 했어? 하고 놀라더군요. 솔직히 좀 창피했습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도 했는데 25가지 연애도 안 해봤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얘기를 꺼내고 나서 그 사람이 저를 참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사실 사귀고 첫날부터 막 손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꾸자꾸 피했고 저를 안으려고 할 때도 밀쳐내면서 스킨십을 밀었거든요. 사귀고 손을 처음 잡은 것도 2주가 넘어서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뽀뽀도 허락을 안 해주니 그 사람은 애가 타는 게 보였죠. 그런데 첫 연애라는 걸 속 시원하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는 네가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그렇게 너한테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네 속도에 맞췄겠지. 안 그래? 첫 연애라는 게 좀 놀랍지만 뭐 너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서 제게 시간을 줬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를 사귀면서 6개월 동안 손잡기, 포옹하기, 뽀뽀하기까지 진도를 나갔고 사귄 지 1년이 넘어서 술을 마시고 그 남자 자취방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느리지만 천천히 사랑을 했고 사귄 지 2년 만에 회사에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28, 그 사람은 27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말을 하자 회사 직원 한 명이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회사에 밝힌 거 아니야? 하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남자친구가 먼저 당연하죠. 결혼할 거니까 회사에 밝혔죠. 아마 올해는 국수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 집이었는데 제가 그중 막내였습니다. 위에 두 언니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저만 남았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니 그래? 그럼 해. 뭐 또 상견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나? 네가 알아서 어련히 잘 골랐겠지. 그냥 식장에서 만나도 돼.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딸 둘을 이미 보냈으니 결혼식을 2번이나 하셨고 축의금도 거둘 만큼 거뒀으니 마지막 결혼식은 그냥 약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겐 3번째 결혼이지만 제게는 첫 번째 결혼이다 보니 저는 좀 꼼꼼하게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질 않으니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저희 집과는 다르게 시댁은 외아들이고 첫 결혼식이다 보니 엄청 꼼꼼하게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기를 키웠다고 미리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얘기하는 걸 엄청 싫어해. 젊을 때부터 두 분이 진짜 많이 싸우셨거든. 그래서 엄마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장례식장이 다 눈물바다였는데 엄마는 울음을 꾹 참고 절대 안 울더라고. 그래서 친할머니랑 고모들이 와서는 우리 엄마를 보고 독한 년이라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 근데 난 우리 엄마 대단한 것 같아. 내가 8살 때인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나 키우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나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난 우리 집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 혼자 참 대단해. 그치? 암튼 엄마 앞에서 아빠 얘기는 굳이 하지 마. 엄마가 싫어해. 하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엄청 긴장했던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 거라 많이 떨리네. 근데 편하게 앉아. 무슨 무릎을 꿇고 앉아. 하고 긴장을 먼저 풀어주셨죠.
어머님은 제게 종이 한 장과 볼펜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봐. 우리 아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네가 그래도 한 살 더 누나라며?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하고 제게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TV 속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실제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식 후 월세방에 살다가 내 집 마련하기, 내 집 마련이 되면 임신 준비하기, 임신이 되면 집 평수를 늘려가기,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복직해서 다시 일하기, 노년까지 평범하게 살기.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계획을 짜서 어머님 앞에 내밀었죠. 어머님은 그 종이를 보시더니 그래도 끝까지 일할 생각은 있나 봐. 그건 마음에 든다. 나는 집에서 노는 여자는 딱 질색이야. 뭐 우리 아들 평생 혼자 고생해서 돈 번다 이런 심보가 아니라 여자는 일을 해야 돼. 평생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는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같이 살 건데? 나는 얘 엄마처럼 고생 안 시키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겁주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밥을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땐 많이 무서웠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겁이 났죠. 하지만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가족이 되니 시어머니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말이죠. 결혼식 당일 축의금을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던 저를 따로 불러서는 제게 봉투를 하나 쥐어주시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내가 좀 챙겼다. 그래도 결혼하고 우리 식구가 됐는데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너만 가지고 있어. 쟤한테 말하지 말고. 분명히 말했다.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며 시크하게 제게 봉투를 건네셨고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큰 돈을 제게 주시다니 꼭 봉투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어머님은 차가워 보이지만 여린 사람 같아서 자꾸만 제가 먼저 어머님을 챙기게 되고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주변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절대 시댁이랑 가까워지지 말라고, 어쨌든 시댁은 시댁이고 남편도 남의 편이니까 절대 전부 다 오픈하지 말고 제 돈을 꼭 챙겨두고 남편도 100% 믿지 말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해줬습니다. 결혼 10년 차, 20년 차가 된 언니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말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죠.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돼 보니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시댁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을 갔는데 결혼 3년 차까지도 어머님은 제게 단 한 번도 손주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입만 열면 넌 애기 언제 가질 거야? 대체 왜 애를 안 낳아? 너희 시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아유 진짜 내가 사돈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 너 혹시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몸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마 박서방이 문제니? 하고 막말을 하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오죽하면 제가 궁금해서 어머님께 어머님, 근데 어머님은 왜 손주 얘기를 안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결혼 3년 차인데 아직 애도 안 낳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고 묻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그거 물어서 뭐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애도 아니고.
뭐 때가 되면 낳거나 아니면 둘이 그냥 살거나 그러지 않겠니? 손주 낳으면 그것도 누가 봐. 참고로 난 일해야 돼서 애는 못 봐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 하면서 오히려 손주는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5년 차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실 양가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5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분명 저도 문제가 없고 남편 정자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급했지만 제게 손주를 재촉하지 않는 어머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인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많이 찾곤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저 혼자 가서 어머님과 둘이 밥을 먹고 쇼핑을 다니고 가끔은 제가 차를 타고 어머님이 일하시는 마트 앞에 가서 어머님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날도 제가 평소보다 퇴근을 조금 일찍 해서 어머님을 모시러 가겠다고 전화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겠다며 근처 호프집으로 갔고요. 날이 차 안이 냉장고처럼 추운 날이었는데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어머님을 보니 빨리 차에 태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여기요, 여기! 하면서 차 문을 열었는데 차에 탄 어머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다. 집에 가자꾸나. 집에 가서 밥 먹자. 계속 앞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댁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밥상에 마주 앉은 어머님이 제게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너네 요즘 괜찮니? 별일 없어?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별일이요? 무슨 별일이요? 아니 너도 그렇고 재혁이도 그렇고 같이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서. 아, 오늘 그이는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갔어요. 요즘 인사이동철이기도 해서 회식도 잦고 술자리도 좀 많아요. 하고 웃으며 밥 한 술을 떴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는 회식? 회식인 거 확실해? 네가 확인했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 아니요. 뭐 확인은 아니지만 회식이라고 하니까 같은 회사인데 뭐 동료들도 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했는데 어머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재혁이 너무 믿지 마라. 아니, 그냥 남자는 너무 믿지 마. 남자 함부로 믿는 거 아니야. 괜히 남자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여자 내가 여러 봤어. 이건 내가 재혁이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야. 너는 적어도 나처럼 살지 마. 너 좋은 애잖아. 착하고 순하고. 네가 뭐가 모자라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네 자신을 믿고 살아.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습니다. 왜 제게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렇게 밥을 먹다가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하나 꺼내시더니 유리잔 한가득 따라서 쭉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지? 재혁이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네, 없어요. 사실 안 그래도 어머님 처음 뵀을 때 아버님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싫어한다고요. 하고 솔직히 말을 했죠. 그놈 참 웃긴 놈이네. 하여간 눈치는 있어서. 그 인간 참 못된 놈이었다.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딴 년이랑 바람이 났어. 그것도 아주 어린 년이랑.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그 인간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 술집 종업원이었어.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동네 아줌마한테 전해 듣고는 그 인간 아침 출근할 때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까지 2주일을 넘게 쫓아다녀서 바람 현장을 잡았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못난 인간이 내 눈 피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 미련한 인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혼은 곧 죽어도 하기 싫었나 봐. 솔직히 이혼하면 여자가 손해지 남자가 손해겠어? 에휴, 병신 같은 인간. 그러게 바람을 왜 피워? 아랫돌이 간수 못하는 것들은 죽어도 싸. 그렇게 그 인간이 죽었는데도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 오히려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난 왜 몰랐을까? 왜 그런 얘기를 남한테 듣고 알았을까? 한심한 년 하면서 내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바람날 줄 몰랐어. 우리는 4번 만나고 결혼했거든. 선으로 결혼했지만 그래도 그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고, 이 집도 재산도 전부 그 사람이 나한테 넘기고 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내가 갖고 왔지. 내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아니? 넌 들으면 깜짝 놀랄 거다. 그래서 난 이제 웬만한 일에는 눈물도 안 나. 남편 그렇게 죽은 날은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니 죽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 그때 다 울어서 그런 건지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안 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 남자 너무 믿지 말라는 거야. 재혁이 내 아들이지만 지 아비랑 쏙 닮았어. 하는 짓도 말투도. 애는 착한데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야. 부모가 돼가지고 며느리 앞에서 자식 욕하는 거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해. 하고 또 글라스 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서 원샷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어머님 손을 잡았고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드렸죠. 그렇게 술에 취해 잠든 어머님을 재우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밤 12시. 남편은 집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늘 일을 남편과 얘기하려고 남편을 기다렸고 새벽 2시가 돼서야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요. 오늘 회식한다며 술 안 마셨어? 술? 아, 조금. 맥주 한 잔 정도.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안 마셨지. 아, 너무 피곤하다. 나 씻고 와서 바로 자자. 당신도 나 기다리느라 많이 피곤할 거 아니야. 하고 옷을 벗어두고 욕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남편 자켓을 집어들고 옷걸이에 걸려는데 이상하게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콘돔이 나오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걸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온 날, 제게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 남편 자켓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남편이 잠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넘어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남편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엔 스마트폰도 없던 시기이고 지문이나 비밀번호 같은 것도 없던 때라 손쉽게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통화 목록이나 문자 수신함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남편 휴대폰을 일부러 본 적은 없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게 오히려 수상하게 느껴졌죠. 전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하며 그 사람의 흔적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저 혼자 남편의 바람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의외로 바람 증거는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하지 못하고 허술한 성격의 남편은 제가 남편을 쫓은 지 3일 만에 우리 회사 신입 여직원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모르겠지만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사진으로라도 증거를 남겨놨을 텐데 저도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여직원이 출발할 때 저도 남편을 뒤따라 출발했고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모텔 앞까지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텔 앞에 차가 멈춰섰고 남편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연 그때 저도 차에서 내려서 남편 차로 다가갔죠. 그리고는 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출장 간다더니 모텔에 왔네? 하고 남편 앞에 섰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너 설마 지금 나 따라온 거야? 대체 왜? 왜 날 따라왔어? 하고 눈이 커져서는 묻더라고요. 왜 따라왔긴? 네가 바람난 거 알고 따라왔지. 조수석 열어. 차에 지연씨 타 있는 거 알고 있어. 회사에 전부 까발리고 둘 다 개망신 당하기 전에 조수석 열어. 하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문을 잠궈? 잘못한 거 아나 봐. 지연씨, 나와. 이미 늦었어. 내가 다 봤거든. 경찰 부를까? 아니면 문 열래? 부모님 경찰서에 모시고 와서 개망신 당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면 문 열어. 하고 협박했더니 천천히 차 문을 열더라고요. 과장님 잘못했어요. 전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일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진짜예요. 저희 두 사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처음 자려고 온 거예요. 하고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차문을 닫고 여자를 밀어넣더니 여보, 진짜야. 우리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 정말이야.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미쳤었나 봐. 진짜 그냥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 흔들려서 그랬던 거야. 원래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면 다들 권태기가 온다잖아. 나도 그냥 그런 거야. 응? 여보, 진짜 그냥 잠깐이야. 하고 말을 어버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뭐랄까 제 손바닥이 아플 것 같아서 뺨 때리기도 싫은 기분이랄까요. 어쨌든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직접 봤으니 이 사람과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년간의 연애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혼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간통죄로 두 사람을 고소했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이혼하자고 할 땐 절대 못하겠다고 정말 실수였다고 울고불고 빌더니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가 물러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바람 현장을 직접 잡은 뒤로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개월.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 사이 저도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커녕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죄를 지은 사람은 남편인데 도저히 회사 직원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퇴사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 어느덧 저는 40 후반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못 겪을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참 지금 생각해도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40대 후반의 제 마지막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은커녕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직장 동료였던 언니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녔지만 내세울 만한 회사도 아니었고 물경력이라 몇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도 그렇고 연락이 오는 곳도 없었습니다. 생일날이라 가게 언니가 미역국을 끓여줘서 그걸 먹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 키도 작고 마른 할머니 한 명이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집으로 점점 걸어가면서도 뭐지? 우리 집 앞에 왜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고 어머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님 같지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키는 작았지만 살집이 좀 있고 파마머리에 항상 화장을 곱게 하고 계셨는데 무슨 일인지 살이 쭉 빠져서는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회색빛 얼굴에 옷도 추레하게 입은 모습이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지냈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이혼하고 나니까 훨씬 마음은 편하지? 하고 제게 웃으며 말해주시는데 저는 어머님 팔짱을 끼고 어머니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하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주 앉아 어머님과 한참 동안 얘기를 하며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 남편이 바람난 여직원과 재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어머님이 반대한 결혼이라 어머님은 예식장에 가지도 않으셨고 결혼 후 전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많이 아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제게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있던 걸 급하게 꺼내서 밥을 해드렸는데 물에 밥만 말아 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왜 반찬을 안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내가 지금 음식을 넘기기가 좀 그러네.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가 밥 넘기는 것도 꼭 흙 퍼먹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당뇨 합병증이 온 상태였고 이미 한쪽 눈은 실명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혼자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근데 병원에 가셔야지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는 영미야, 재혁이 그놈이랑 결혼하고 많이 힘들었지? 내 아들놈이지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모르겠다. 그놈 분명 벌 받을 거야. 너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새 살림 차린 거 그거 얼마 못 갈 거야. 내가 잘 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야. 그 말이 꼭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주절주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으면 우리 집 뒷마당에 장독대가 10대가 있어. 거기에 제일 큰 장독대가 있는데 위에 된장을 전부 다 긁어내서 네가 가져가라. 무슨 말인지 알았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된장이요? 웬 된장이에요, 어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나 죽으면 그냥 그 된장을 꼭 긁어서 네가 다 가져가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미지근한 정순물에 밥 몇 숟갈을 떠먹고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죽으면 집으로 와서 장독대를 열어 된장을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그 뒤로 2년 동안은 어머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그날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날라왔더군요. 영미야, 잘 지내? 나 재혁이. 엄마가 돌아가셨어. 널 많이 좋아하셨나봐. 너한테 꼭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 하고 제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저는 장례식에 찾아가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의금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조의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하셨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된장을 긁어서 가져가라던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방향을 틀어 어머님이 사시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전 남편이야 장례식 때문에 정신없을 테고 집은 비어 있을 테니 지금 가서 된장을 가져가자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더니 역시나 텅 빈 집에 물건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대충 방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큰 주걱 하나랑 그릇을 들고 뒷마당 항아리를 하나씩 열어 된장이 들어있는 통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을 묵혔는지 코를 찌르는 된장 냄새에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벅벅 곰팡이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걱쯤 펐을까 된장을 긁어내는데 그 안에 까만 봉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어머님이 실수로 봉지를 집어넣으셨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꽤 큰 봉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된장을 퍼담던 그릇을 버리고 손으로 비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봉지를 열었더니 그 안에 5만 원짜리 수십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된장을 전부 그릇에 퍼담기 시작했고 파도 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닦고 와서 봉지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제 가방 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담다 보니 아래쪽에는 귀중품과 목걸이들도 박스에 담겨 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항아리 속에는 된장보다 금괴와 현금이 훨씬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아래쪽에 어머님께서 제게 남긴 편지 한 통이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영미야, 된장 열심히 파서 돈 꺼내 가라. 재혁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많이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너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라. 너무 고맙다, 내 딸. 하고 적힌 짤막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절 생각하면서 장독대에 이 돈과 금괴들을 숨겼을 생각을 하니 진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장독대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돈을 전부 정리했더니 세상에 이 돈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이젠 가족도 아니고 남에다가 예쁜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했는데 아무 사이도 아닌 제게 이 돈을 남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아니면 그 사람과 연락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어서 오히려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돈을 쓰지 못하고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과는 연락이 끊겼는데 마음 같아선 어머님 산소라도 아니면 납골 땅이라도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네요. 어머님이 제게 남겨준 이 돈이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 귀하고 큰 돈이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주신 금괴랑 목걸이들도 전부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것까지 전부 바꾸고 나니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제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어차피 이 돈을 제가 다 쓰고 죽게 되겠지만 이 돈을 사용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